최근에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난 5월 달 정도부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시각처가 되게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2명 포함해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 전문가 협의체에 포함이 됐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수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게 대략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은 저희가 여지껏 봐왔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결이 있었던 거죠. 이제 학습을 하고 뭐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선 변한 게 없지만 그 자체만에 또 갖고 있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부적인 요구도 있었고 또 마침 또 인허가를 준비하는 업체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결이 맞았던 거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면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시작했을 텐데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챗GPT나 어떤 라마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언어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다운스트림에서 쓰시는 경우도 많고 그걸 튜닝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영역이 의료기기로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 영역이 어디까지를 두고 할 거냐 다양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전통적인 의료기관념에서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공급 업체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규제를 할 거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어떤 성능이 있을 때 이걸 의료기의 범주로 볼 거냐 어떤 게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다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정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해져서 내려오면 어떠한 부분에 위험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AIMI 3497 같은 표준이나 기술 보고서 같은 걸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데이터 바이어스 이런 거 외에도 뭐 과신용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과도한 워크로드로 인한 신뢰 부여라든가 다양한 위험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통제가 되면 의료기기로 들어올 때 뭘 평가를 하고 어떤 거를 이제 우리 허가증 이제 규정에 맞게 작성을 할 거냐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저 다뤘던 부분입니다.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도 FDA보다 우리가 더 빠르지 않나요? 예, FDA는 이제 지난달에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었고 우리는 이제 인허가 단계이긴 하지만 거기 안에서 이제 어떤 걸 보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아까 생성형 인공지능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징 때문에 특히 규제적으로 이게 고민이 되는 걸까요? 우선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이걸 써서 의료기기 안으로 들을 수 있는 제품들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제품이 특정되지 않으면 상상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되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 얘기를 보면 GPT나 이런 모델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보고 이제 사람들이 과도하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것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모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인지도 없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우리가 모델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하향 호환성 그러니까 기존에 잘했던 건 당연히 잘하고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보고들도 많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예, 어차피 모델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생성형 인공지능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기초 모델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모델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바뀔 수도 있고 이 맞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바뀔 수도 있어서 그럼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뭐 의료기기로 보고 어디까지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규제할 거냐. 특히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보통은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숨겨져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회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다 쓰는데 우리는 어플리케이션만 만들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계속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바뀌면 결과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정확도라든지 안전성 같은 것도 바뀔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아마 고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기기는 성능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고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규제기관이 통제라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제품들은 그런 특성 바뀔 우려가 많은 거죠. 아까 PCCP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 인허가를 받을 때 어느 범주에서 바뀔 수 있다는 계획을 미리 제출을 하고서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변경이 있는 경우는 너네 업체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그게 미국에서 시작한 제도인데 그 약간 좀 맥락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학습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대학병원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좀 특정되어 있습니다. 영상 장비든 뭐 심전도 측정 장비든 이제 그 장비가 특정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은 땅이 너무 큰 거죠. 그 장비도 많고 그리고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그 인구학적인 특성이 크게 다르지가 네.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도 많고 문화도 다르고 그 다양성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대표적인 큰 병원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 개발 업체가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 만들고 나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병원 가면 동작을 안 하거나 떨어지는 거나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존의 정통적인 규제, 그러니까 제품이 허가받은 대로 동작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병계조가 있으면 안 되고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가 인공지능 의료기기에는 맞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PCP라는 제도를 둬서 너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 병원에 갔을 때 거기서 요구되는 최소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뀐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 재학습을 할 거냐, 아니면 앞단에 들어가는 신호단의 그 컨디셔닝을 좀 조절을 할 거냐, 어떤 인종에 대해서는 파라미터를 바꾸게 할 거냐, 특정 병원에서 이런 기능을 어떤 업제를 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미리 계획을 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PCP 제도는 인공지능 의료기에 대해서 보면 기존 정통적인 허가받은 대로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변화 범위를 지정해 주면서 너희가 그 병원에 가서 그 현장에 맞게 잘 고쳐서 써라라는 제도인 거죠. 이제 제가 질문 드렸던 이유가 아까 생성형 인공지능도 사실 그 인허가 받은 이후에 변화할 수 있으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인허가 할 때도 PCCP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질문의 의도였는데 그 맥락이 좀 다르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할 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적용할 거냐도 FDA 그 디지털 공청회 때도 나왔었고 예. 이제 그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어요. 예. 미국의 얘기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김에 조금 여쭤보면은 지금 한국은 가이드라인 초안이 거의 나오는 시점에 미국은 고민을 좀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제 뭐 그 FDA 디렉터가 이거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은 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 TPRC 정도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그 공청회가 11월 말인가 있었고 박사님 저도 이제 생중계로 그 보스턴에 이틀 동안 하는데 그 유튜브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보고 박사님 되게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우선 초반에는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부분이 있고 세 가지 영역에서 질문합니다. 네. FDA가 시판전 허가를 내줄 때 우리는 어떤 자료를 받아야 되느냐, 리스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이거 큰 이 세 가지 줄기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었고요. 네. 그거를 이제 다양한 연자들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듣는 예. 형태로 됐었고 예. 최근에 이제 그거 서머리된 결과 보고서 이제 공개됐습니다. 저 못 봤는데 봐야겠다. 네. 네. 그 미국은 지금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규제 방향을 크게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 공청회 바로 전에 자마에서 논문이 나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FDA 입장을 좀 볼 수가 있는 게 제가 공청회 때도 그렇고 질문지에서도 그렇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사이트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모두다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인가요? 그게 설치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네네. 사이트별 평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차피 인허가 때 받았던 최소 성능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사이트별로 유지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그걸 쓰는 어떤 맥락이라든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다른 성향을 낼 수 있고 또 그 다른 문화권에 있는 부분에서도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소에 맞게끔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인허가 때 봐야 될 거 그다음에 이 제품이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근데 이게 기존처럼 업체가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 병원마다 다 조절해서 쓰기 때문에 네.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는 게 그러면 이걸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자기네들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제품은 완벽한 모델이 아니고 통제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성능을 내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분포가 바뀌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제품이기 네.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걸 조기에 진단을 해서 이제 그 모델을 그때그때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미국의 규제의 흐름은 인허가에서 강하게 해서 어느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모델을 인정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는 기술이고 우리는 다양성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성능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고 최소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중점으로 보겠다라는 게 지금 그쪽의 흐름으로 보여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게 흔히 하는 얘기들이 생성인공지능, GPT 같은 것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인풋, 아웃풋 자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도 그 유형을 제한하기도 쉽지 않고
컨트롤하기 쉽지 않으니까 사용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기기로서 인허가하고 뭐 평가하려면 일단 사용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웃풋이 뭐 거의 무한대로 나오면 사용 목적 자체를 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번 FDA 공청회 때도 특정 사용 목적은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위험은 그걸 온전히 다 쓴 환경에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의료기기로서의 어떤 영역에서 쓰려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이걸 좀 좁혀야 된다라는 게 의견이었던 것 같고 한정해놓고 써야 된다. 예. 그 FDA 문서에도 보면 그 왜 락트 되어 있는 알고리즘이냐 아니냐 가지고 좀 얘기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FDA가 인허가한 모든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이 이제 잠겨 있는 락트 되어 있는 알고리즘인데 이제 생성 인공지능의 어떤 진정한 파워를 쓰려면 그 락트 시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또 없을까요? 그건 미국 내에서도 되게 찬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그걸 반영을 시키게 나면 사실 이제 그걸 쓰시려는 분들의 의견은 그 락트 되면 어느 순간 이게 제대로 동작이 안 하는 시점이 나올 텐데 이제 그걸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면 얘가 최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락트 해놓으면 안 된다. 근데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선으로 발휘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네. 이걸 그렇게 그냥 내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의견도 되게 많고요. 네. 작년에 제가 미국에서 열리는 FDA랑 그 파트너를 맺은 이제 민간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함께 주최하는 AI 서밋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컨티뉴어스 러닝에 대한 부분을 산업체 쪽에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생성형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바뀌는 부분을 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그걸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아직 규제 과학적인 반복론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아끼시더라고요. 과학적인 반복론 자체가 없다 아직까지는. 그걸 또 계속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아까 언급드린 그 논문에도 보지만 FDA에서는 아직 그 위험 관리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LLM이 들어간 의료기기는 자기네들 허가 내준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언제쯤 LLM 기반의 그 인공지능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허가가 될 걸로 보세요? LLM 자체가 정말 이게 의료기기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질병을 예측하고 진단하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뭐 CT 사진을 올려놨을 때 이게 무슨 질환인지 알아봐봐. 예. 이거에 대한 뭐 판독물을 생성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언어적인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걸 생성한다든가. 네. 근데 언어적인 피드백 자체가 이제 의료기로 보기에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러고 보면 기술은 되게 매력적인 거지만 의료기기 안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 거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예를 들면 뭐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뭐 진료 기록 같은 거 이제 GPT에 때려 박으면 예, 요약하고 예, 요약해주고 그 간별 진단해주고 뭐 이런 것들 혹은 환자에게 뭘 권고한다던가 이런 게 좀 애매한 건데 권고한다던가 하고 뭐 약을 처방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의료기기 그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정신과적으로 환자랑 상담해주는데 그 상담의 어떤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게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뭐 이것도 공개된 거니까 분당서울대학병원에도 이제 그 연구하는 팀, 사업 준비하는 팀도 계신데 뭐 그런 팀들이 이제 이 진료 기록 같은 거를 입력하면 그 일반인 환자들한테 이게 특히 진료 기록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 조금 쉽게 설명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료기기는 아닐 텐데 예, 맞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의료기기 영역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일단 한국이랑 지금 미국이랑 또 나름대로 초반 방향성은 지금 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식약처의 가이드라인하고 미국 FDA가 아까 그 공청회 거쳐가지고 나온 결론하고 보면 큰 방향성은 좀 같다고 보시나요? 결이 좀 다른 게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그 제작하는 스코프 자체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요. 식약처에서 했던 거는 이제 인허가에 관련된 규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최소한의 규제 기간에 어떤 자료들이 제출돼야 되고 그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고 FDA 쪽에서는 이제 TPLC라고 있는 전주계 관련해서 이제 FDA가 뭘 해야 되느냐를 이제 묻는 질문이라 이제 사전적인 측면에서는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포함하지 않는 영역이 또 있고요. 식약처 과제가 포함하지 않는데 미국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TPLC 같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속적인 그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성능 하락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된다.
이제 선언적으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은 기존에도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그걸 좀 여기서는 하나의 큰 섹션으로 이제 깊게 다루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FDA가 예전에도 TPLC는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TPLC는 그 토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굳이 표현하자면 제품 전주기적인 규제 뭐 이런 게 될 텐데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는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인력도 엄청 들어가고 돈도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기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주기 관리하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원칙이 먼저 이제 바로 서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칙이 서야 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한국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인공지능 의료기일 때도 처음에 디스커션 페이퍼로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를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온 걸 가지고 이제 한 7, 6개 정도 몇 가지 질문을 받아서 이제 그거 가지고 그 규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접근적인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절차를 봤을 때도 지금 한국의 식약처가 잘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여러 가지가 급하게 준비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FDA를 보면 되게 오랜 기간을 두고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디스커션 페이퍼 내고 정말 디스커션을 거쳐가지고 어떤 이슈를 해결할지 뭐가 중요한 이슈인지 같은 것들을 좀 정해서 이렇게 의견 청취 같은 것도 되게 여러 번 하고 그 과정이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고요. 한국은 하루만이라도 이제 전문가를 모으기 일주일 내에 모으기도 쉬운데 이제 미국은 땅도 크고 전문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그걸 전파해서 의견을 받는 과정도 네. 길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한국 사람 그 특유의 빨리빨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2, 3년에 걸쳐서 개발하겠다 하면 여기저기서 말 나올 겁니다. 네, 네. 생성인공지능 지금 그 규제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이번 FDA 방향성은 기존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관리하는 기조를 가능하면 그대로 이어간다 뭐 이런 것을 이해했거든요.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라든지 TPLC라든지 가능하면 크게 안 바꾸고 그대로 쓰겠다 먼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완전히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규제 프레임워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네. 사실 저도 내심 기대했던 거는 작년에 칼리프 청장이 그 저기 축사를 할 때 LLM 규제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며칠 지난 뒤에 CDRH가 새로운 규제 패스웨이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해서 규제 체제를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은퇴한 미국 FDA CDRH 제프 슈렌 박사 같은 네. 경우에는 미국의 지금 의료기기 이 규제 체계가 1976년도에 만들어진 체계를 가지고 계속 이제 유지 보수하면서 이어오고 있는데 네. 이제 그분 말로는 이거는 할아버지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던 기술 체계인데 지금 체계에 이게 맞느냐라는 부분을 지금도 76년에 만들어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씩 이제 애드온이 되면서 또 새로운 법이 좀 되면서 하는 건데 근본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그게 바뀌지 않는 한 FDA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자체 변화가 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온 변화가 과연 이제 얼마큼 수용성 있게 넘어올 거냐는 또 봐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최근에 화석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바꿀 파텔 같은 분들이 바꿀 파텔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업계에 되게 규제적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아 그렇죠. 네, FDA에서 거의 뭐 한 최근 한 10년 동안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가이드라인 같은 거 다 만드시고 관련 부서의 장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FDA 그만두시고 구글로 가셔가지고 구글에 지금 계신데, 그러니까 규제 관련해 가지고는 되게 네임드인 분이 최근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생성형 인공지능 이렇게 지금 관리하면 안 된다. 이건 한계가 분명히 오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지능으로 규정하고 이게 그 논문에 나오는 얘기를 용어를 그대로 옮기면 노멀 폼 오브 인텔리전스인가? 그걸로 규정을 하고서 그 아예 이제 인간한테 면허를 주고 그 인간 의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생성 인공지능도 정말 지능적인 존재로 규정을 하고 의사에게 면허 주듯이 면허 주고 뭐 이제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바콜 파텔이 하면 이거는 좀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네. 그런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음. 의사 면허 시험 보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 의사 면허 본 걸로 해주면 되지 않냐. 음. 사람도 면허 있는 사람도 실수를 하는데 또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기적으로 또 평가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하니까 인공지능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를 일으켰어요. 맥락을 생각해 보면 구글의 생성 인공지능이 메이오 클리닉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자기네들은 경험했을 거란 말이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어차피 생성 인공지능이 최종 결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용인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였고 네. 논문이나 아니면 FDA 허가된 제품들 중에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성을 이렇게 보면 경력이 높은 층이 쓰는 거와 경력이 낮은 층이 쓰는 게 분명히 그 성능의 퍼포먼스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청회 때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고려한 뭐 사용자 교육이나 유저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고려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계속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객체로서 이거를 관리를 하자. 그러니까 의료기기나 이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실수도 할 수 있고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객체로서 관리를 하자. 이제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